무료를 행사하세요. 정부와 청와대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과는 별도로 취약계층에 대해 상품권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75명 발생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390여 곳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을 수습하던 경기도 분당 재생병원의 병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장과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강립 복지부 차관 등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내일부터 정규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기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 등 90일 이내 단기 체류는 가능하지만 유학, 취업, 주재원 등의 비자 발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 전기차. 네, 코로나19로 경기가 가라앉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일종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주는 방식인데 국회에서 만약 추가로 추경이 어려우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경윤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검토하는 방안은 변형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한정해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일괄 지급한 뒤 기한을 정해놓고 쓰도록 하는 겁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상의 재난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주는 거라면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중하위 소득계층이 대상이라며 현금으로 주면 받은 뒤에 안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급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선 대책 추진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즉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이미 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과 지급 대상, 지급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식은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합니다. 이를 위해 제2의 추경을 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국회 상황 때문에 제때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경제 위기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발동 사례인 금융실명제 도입 때처럼 국회 동의를 건너뛸 만하느냐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긴급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들 움직임은 임태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보다 적게 버는 시민들입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순서대로 매겼을 때 정가운데 있는 액수를 뜻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보다 적게 버는 1인과 2인 가구는 30만 원, 3인과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91만 가구가 해당되지만 추경안 지원 등으로 중복 지급을 받는 가구를 빼면 117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전체 서울 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아 사나흘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들에겐 6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선물 카드가 지급됩니다.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선 전주시가 가장 먼저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 원씩을 지급하는 안을 확정했고 강원도와 포항시도 취약계층에게 수십만 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은퇴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주 안에 한 사람당 $1,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20만 원을 주는 걸 비롯해서 시중에 1,2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연일 직접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크게 가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We want to go big, go solid. The country is very strong. We've never been so strong,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be doing. 먼저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자들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00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any companies have now shut down, whether it's bars or restaurants. Americans need cash now, and the president wants to get cash now. And I mean now in the next 2 weeks. 현금 지급에만 $2,500억, 우리 돈 311조 원이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의 재정 정책까지 합치면 미국 정부가 푸는 돈은 $1조 정도가 될 거라고 문우신 재무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통 큰 부양책에 어제 13% 가까이 폭락했던 뉴욕 증시는 5% 이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증시 불안의 또 다른 뇌관인 국제 유가는 다시 폭락했습니다.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던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는 이제 미국 50개 주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자, 앞서 들으신 대로 국내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는 물론 좋지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이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돼 온 이른바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성이 핵심입니다.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피해 업종 등을 선별해 한시적으로 그것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기본소득 개념보단 재난수당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금성 수단은 재난 시의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직접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하지 않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상품권이나 직불카드로 지급한다면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기본소득과 달리 지급 대상을 선별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행정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민들만 가려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주겠다 이러면 규모가 잘 안 커져요. 경기 부양 효과까지 노려 지급 대상과 규모를 크게 늘린다면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투입한 재정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나옵니다.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임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그게 임시소비하고 연결이 바로 안 돼요. 특히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이란 시비가 일 수 있어 대상과 규모, 재원과 효과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국내 추가 확진자는 오늘도 1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만 걱정스러운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에선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별 증세가 없던 17살 남학생이 최근 폐렴 증세를 보이다 오늘 숨졌습니다. 당국이 코로나19로 숨진 건지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살 남성인 대구의 고등학생은 지난 10일 저녁 처음 두통을 느꼈고 다음 날부터는 열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후 경산 중앙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지만 다음 날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양쪽 폐에 심한 염증이 확인됐습니다.
13일부터는 증세가 급격히 나빠져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에크모, 즉 인공심폐기 치료까지 받았지만 오늘 오전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학생에게서 객담을 채취하는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를 8번이나 시행했는데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이 나왔는데도 검사를 반복한 이유를 묻자 병원 측은 임상 증상이나 엑스레이, CT 소견이 코로나19와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지속적으로 의심한 의료팀은 어젯밤 소변 검사를 추가했는데 여기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코로나19 양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질병관리본부에 해석을 의뢰했다고 의료팀은 밝혔습니다. 여러 번 검사를 해서 다 음성이 나왔지만 한두 번 정도 해서 이제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어서 미결정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전문가 위원들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일 가능성, 검사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 그리고 코로나19일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위원은 이들 검체에 대한 양성, 음성 여부는 내일 나오겠지만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이틀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와 직원이 7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열흘 전부터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도 병원에선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의 치매 노인 전문 요양병원인 한사랑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환자 57명과 종사자 18명을 합쳐 모두 7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인원 180여 명의 절반 정도가 무더기로 감염된 겁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 청도 대남병원 이후 단일시설 최대 규모입니다. 병원의 남은 직원과 환자 등 6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가운데 10명은 생활치료센터로 환자 57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열흘 전부터 간호과장을 비롯해 일부 직원들이 증상이 있었는데도 정상 근무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또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만 하루 동안 함께 근무하거나 접촉한 환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중순 또는 3월 한 10일경부터 있었던 분들이 다수 계셨던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이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봐야지 실제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고, 고령에다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1.5m 간격의 병상에 누워 지내는 구조여서 바이러스의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이 바이러스와 싸움을 끝내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곳, 또 면역력 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 나가 있는 TBC 남효주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남 기자, 우려했던 일이 또 일어났는데 지금 그 병원은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전부 다 통째로 봉쇄된 거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한사랑 요양병원은 출입문이 굳게 잠긴 채 말씀하신 대로 코호트 격리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 병원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57명과 아직 감염되지 않은 환자 6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확진자와 감염되지 않은 환자를 서로 다른 층에 분리를 해놓기는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음성 판정 환자와 확진자를 분리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간병 인력 등의 문제로 음성 판정 환자들을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전문 요양병원이라서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갖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을 모두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확인된 건데 그럼 다른 데서도 확진자가 나왔나요? 네, 대구시는 한사랑 요양병원을 포함해 요양시설 5곳에서 이틀 새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모두 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 75명 외에 북구 배성병원에서 7명, 수성 요양병원에서 4명 등입니다. 이들 확진자는 대구 시내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아직 전체 397곳 가운데 30% 정도만 조사가 진행된 상태여서 앞으로도 집단 감염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TBC 남효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달 넘게 유럽에 있었던 30대 남성이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검사받은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검사 전에 열이 있다고 말을 했고, 그러면 원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격리실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공항 검역소는 그대로 내보냈고, 그 남성은 공항버스를 타고 대전까지 이동했습니다. DJB 최은호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5일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여행에 나선 뒤 어제 낮 12시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고 검체 검사도 받았습니다. 이후 오후 4시 반 공항버스와 택시를 타고 대전 집으로 온 뒤 저녁 8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동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밀접 접촉자 파악에 나선 대전시는 우선 버스 동승자 8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버스를 같이 탔던 사람들 중에서 이 환자 본인과 가까운 거리에 자리했던 사람들 접촉자로 분류해서. 문제는 인천공항 검역소의 조치입니다. 원래 공항 검역소에서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격리실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검역소는 확진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검사자에게 알아서 자가격리하라는 황당한 조치를 한 겁니다. 저희 격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안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저희도 확인을 못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검역소는 공항 격리 시설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대전시에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는 만큼 방역 허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네, 의료진과 환자를 포함해 30명 가까이 감염된 경기도 분당재생병원에서 그 병원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장은 닷새 전에 보건당국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당재생병원 이영상 원장은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5일 검사에선 음성이었는데 10여일 만에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3월 11일, 12일부터 두통 증상이 있어서 그때를 지금 발병일로 간주를 하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병원 측이 원장 등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0여 명의 명단을 누락해 병원 내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장 등 최근 확진자 4명이 모두 방역당국에 제출한 접촉자 명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격리가 안 된 상황에서 돌아다녔고 많은 접촉자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는 고의 누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중앙정부 방역당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원장이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서울 도심에서 주재한 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강리 차관 등 보건복지부 직원 8명이 예방적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수도권 병원장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와 마스크 착용 여부라거나 접촉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 차관 등은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건당국은 덧붙였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코로나19 세계 상황 짚어봅니다. 각 나라마다 문을 닫아 거는 가운데 미국이 내일부터 정규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행경보 2단계 이상 지역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건데 다만 기존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90일 이내 방문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당장 내일부터 신규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미 국무부가 2, 3, 4단계 여행 경보를 내린 지역에 대해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대구는 중국과 함께 여행 금지를 뜻하는 4단계, 그 외 국내 지역은 여행을 재고하란 3단계에 해당합니다. 인터뷰 중단이 됐어요.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낸 비자 수수료는 1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미 대사관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 에스타를 통해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무비자 입국하는 건 여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민이나 유학, 업무상 파견을 준비하던 이들로선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유학원에는 문의 전화도 잇따랐습니다. 저희가 등록했던 학생들도 오지 말라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자까지 업무를 하니까 저희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없어진 거죠. 미 대사관 측은 시급한 용무가 있으면 긴급 예약을 하라며 원천 봉쇄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는데 입국 억제 효과와 함께 인터뷰 등에 따른 대면 접촉을 줄이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입국을 막는 것에 더해서 안에 있는 사람 출국하는 걸 막는 나라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갑작스레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이 많은데 남미 에콰도르에선 우리 대사관이 급히 전세기를 구하고 일단 한국인 90명 정도를 가까운 미국으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출입국이 모두 막힌 에콰도르. 현지 우리 대사관이 어젯밤 교민들에게 보낸 긴급 문자입니다. 에콰도르 국적 전세기를 급구했다며 현 시점에서 출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번에 못 나가면 2달간 체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안내합니다. 교민 중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 또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등 모두 94명이 현재 탑승 신청했습니다. 내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로 빠져나올 예정인데 이후 개별적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국경 봉쇄에 따른 탈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선 한국인 최대 10,000명이 출국을 희망하는데 국내 항공사들은 대형 비행기를 투입하거나 운항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페루에 발목 낀 한국인 중 귀국 희망자 140여 명을 위한 임시 항공편 투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곧 전세기를 투입해 교민과 주재원 80여 명을 데려올 방침입니다. 언젠가는 감염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올 수 있게 된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국하고 나면 성남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유럽에선 여러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데 이어서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아예 다른 대륙 여행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유럽에선 이제 전체 확진자 수가 중국의 95%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봐도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서 독일도 우리나라보다 환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나흘 연속 하루 3,000명 넘게 환자가 늘었는데 사망자도 2,500명을 넘기면서 치명률이 7.9%에 이릅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전체 확진자 수는 많지만 숨진 사람은 적어서 치명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대비되는 두 나라 왜 다른 건지 김지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시의 묘지 앞에 장의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장례 일정이 밀려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지역 한 일간지의 부고면에는 한 달 전만 해도 두 쪽에 걸쳐 부고 기사가 실렸는데 지난 13일에는 부고면이 10쪽으로 늘어났습니다. 8, 9 e 10. 인구 100만의 베르가모시에선 최근 일주일 사이 385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55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높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꼽습니다. 3만 명이 넘는 확진자 중 72%가 롬바르디아를 비롯한 북부 지역 3개 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태리는 지금 대량 환자가 발생해서 의료기관이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고 환자를 지금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탈리아는 중증 환자 위주로 검사하다 보니 경증 환자는 확진자에 포함되지 않아 치명률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독일은 확진자의 평균 연령이 이탈리아보다 낮은 데다 이탈리아의 상황을 보면서 의료 시스템을 체계화했다는 게 치명률이 낮은 이유로 거론됩니다. 감염되는 사람들 자체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병상 확보라든지 중증 환자 위주 병원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그런 쪽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검사자 수는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검사자 수가 차츰 늘어나면 이탈리아의 치명률도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책임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자 중국은 미국 언론사 기자들을 사실상 추방 조치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쓴 트럼프 미 대통령. 중국 측 항의가 이어지자 중국에서 왔으니 중국 바이러스라고 한 건 정확한 표현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미군이 바이러스를 옮겨 쓸 수 있다는 중국 정부 인사의 주장에 대해선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That was false. And rather than having an argument, I said I have to call it where it came from. It did come from China. 발끈한 중국 정부는 행동으로 맞섰습니다. 자국 내 주요 미국 언론사 기자들에게 열흘 안에 기자증을 반납하라며 사실상 추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먼저 중국 관영 매체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지만 미국 의도대로 중국 책임론이 굳어지는 걸 막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我们敦促美方摘下意识形态有色眼镜，否则损失更大的将是美方。 중국 책임론을 벗을 수 있도록 진원지를 찾으라는 시진핑 주석의 독촉에 중국 정부와 언론, 학계 등에선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유입됐을 온갖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방역에 먼저 희생했다는 중국과 그런 이상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미국의 공방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의 주도권 경쟁과 얽혀있는 만큼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개학이 4월까지 미뤄진 가운데 아이 맡길 곳 없는 부모들은 긴급 돌봄 서비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 아이들에게 점심시간 작은 일회용 종이컵에 밥과 국을 담아준 게 확인됐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회용 종이컵에 밥과 국이 담겨 있습니다. 4가지 반찬이 담긴 플라스틱 통은 옆에 놓인 필통보다도 작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초등학교 긴급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한 점심입니다. 돌봄 교실에 급식 지원이 빠졌다는 지적에 정부가 지난 9일부터 점심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식판도 아닌 일회용 종이컵에 음식을 담아준 겁니다. 급식도 해준다니까 그냥 감사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제 눈앞에 있는 종이컵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아이한테 소홀할 수 있을까.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벌이하는 부모로서 내가 아이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학교를 보내야 되고 내가 이런 죄책감이 드는 상황에서 해당 학교는 정부가 급식 지원을 결정한 뒤 나흘이 지나서야 점심을 제공했는데 급식이 늦어진 이유를 묻는 학부모에게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머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학교에서 배달해서 먹는 그런 점심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예쁘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보내준다면 아이들도 즐겁게 먹고. 학교 측은 돌봄을 신청한 11명 가운데 식기를 가져오지 않은 아이들에게만 사흘간 종이컵에 밥과 국을 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술을 밀리다 보니까 눈앞에서 일단 구조로만 안내되었고 혼자로 전체 공지하지 못한 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서울시가 500곳 넘는 콜센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이 안전수칙 잘 지키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현장 근로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한 콜센터가 지난 12일 사내에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시 조사가 있으니 마스크를 쓰고 뛰어앉기 등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소독제라던가 이 정도만 몇 개 두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와가지고 당장 써라. 빽빽한 자리 배치가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무급휴가까지 쓰며 월차를 내게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렇게 생긴 빈 좌석이 두드러지도록 자리 배치를 바꿨습니다. 저도 일하다가 감사가 나온다고 본인 자리 아닌 것처럼 이름표도 빼고 짐도 빼고 갔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직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써라. 직원이 감염돼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언론 접촉을 금지한 곳도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 조사, 평가만 후했습니다. 98%의
콜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칸막이의 높이를 조정한다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자발적인 실천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콜센터는 1000여 곳, 근로자는 30만 명 이상인데 대부분 비용 절감 때문에 빽빽하게 운영되고 있어 감염 위험이 큽니다. 체온 재는 신용을 한다든 보여주기 퍼포먼스를 진짜 많이 하게 되죠. 메르스 때 나왔던 기사 앞에 메르스 대신 코로나가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개선으로 이어져야 했지만 연출된 현장에서 부랴부랴 이뤄진 긴급조사는 겉핥기였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초중고 개학이 총 5주 미뤄지면서 올해 여름방학이 나흘밖에 안 될 거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까지 적은 일정표가 돌고 있다는데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SNS에서 돌고 있는 올해 학사 일정표입니다. 7월 24일 방학, 31일 개학, 주말을 뺀 여름방학이 4일이라는 얘기입니다. 3월과 4월 달력 보겠습니다. 원래 3월 2일이 개학이었는데 다음 달 6일로 미뤄지면서 이렇게 25일치 수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의무 수업 일수라는 게 있어서 25일치 수업을 어떻게든 더 해야 하는데 어제 교육부가 25일에서 열흘은 줄여줄 테니까 15일은 더 수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름 겨울방학이나 재량휴일 가운데 15일 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3주나 줄여 딱 4일만 하는 학교가 있겠냐? 현황을 파악 중인 교육부 말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한 주 정도, 고등학교는 2주 정도 여름방학을 줄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역 교육청에도 의견을 물어봤더니 줄여야 하는 15일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재량휴일에서 각각 5일씩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어디서 얼마나 줄일지는 학교장 재량이라 학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 가령 겨울방학 기간 학교에 대규모 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여름방학을 줄여야만 하는 이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방학을 4일만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방학 기간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는 올랐지만 우리 증시는 또 내렸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젠 오르겠지 하는 생각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였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내다 팔면서 코스피는 10년 만에 1,6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의 반등 소식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급락세로 돌변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미국 선물 가격이 급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4.86% 급락한 1,591.20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6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열흘 연속 순매도 규모는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한 개인 투자자들은 7조 2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주식을 사려고 증권 계좌에 넣어둔 투자자 예탁금은 한 달 새 9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돈을 빌려 뛰어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사보겠어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변에 엄청 많이. 국내에서도 하던데요, 많이. 하지만 주가 급락세가 멈추지 않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샀는데 또 계속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한 1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주가 바닥을 얘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타당해 보이긴 하는데 단기 차익을 노리고 이런 투자 접근 방법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외환 시장의 달러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들의 선물원 포지션 한도를 25% 늘려줬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하락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은 결국 2원 이상 상승 반전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 세금과 건강보험료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거는 평균치고 9억 원이 넘는 집들은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세에 맞춰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가 많은 서울, 그 가운데서도 강남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지도에 표시를 해봤는데 서울 전체를 보면 약 15%, 강남구는 약 26%가 올랐습니다.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 이 점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지 한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35% 올랐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46%, 430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강남구의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의 공시가격도 40%가량 올랐습니다. 보유세는 285만 원 더 낼 상황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담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받을 세금 압박은 훨씬 큽니다. 강남의 공시가격 16억 원짜리와 21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보유세가 3,400만 원. 여기에 공시가격 11억 원짜리 아파트까지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은 보유세가 4,300만 원 늘어납니다. 급격히 커진 세금 부담에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고민은 커졌습니다. 연령이 좀 되셔갖고 지금 현재 그 경제활동을 거의 못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세금 부분이 뭐 60, 70%를 차지한다 그런다면 그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6월 말 이전에 강남권 매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란 일각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전체 가구의 95%를 차지하는 9억 이하 주택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대상이 아니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의 중저가 공동주택에 비해서 고가 공동주택이 오히려 현실화율이 낮아서 조세 부담이나 복지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덮친 상황에서 크게 는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미 4년 전에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그동안 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작성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은행 잔고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4건에 적힌 잔고 총액은 350억 원. 동업자 안모 씨와 성남 도촌동 땅을 사기 위해 투자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금력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인데 모두 위조된 겁니다. 위조 사실은 지난 2016년 동업자 안 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최 씨 부탁으로 위조했다고 진술했고 최 씨 역시 위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위조를 한 사람도 지시한 사람도 모두 인정한 겁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가 법정에서 증명됐으나 별도 수사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도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 총장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결국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나는 가운데 최 씨는 오늘 의정부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법정에서 증명된 범죄 혐의가 왜 4년 가까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최 씨가 관여된 또 다른 고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총선용 비례정당에는 현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군소정당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례민주당, 즉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더불어시민당,
총선을 위한 일회용 비례연합정당의 당명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이적, 그러니까 의원 꿔주기도 추진 중이라고 대놓고 밝혔는데 앞번호 정당 기호를 위한 겁니다. 최소한 10분 정도는 모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야 미래한국당에 대응하는 저희의 취지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과 별도로 민주당과 연합을 논의했던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개혁연합과 협의를 한 것처럼 그냥 수순만 밟고 그냥 시민을 위하여하고 처음부터 플랫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또 하나의 위성정당을 민주당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 협상 중 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등을 돌렸다며 협상 책임자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정치개혁연합과 비례의석 배분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게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비례정당 참여를 두고 당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평화당과 대한신당 출신들이 오늘 비례연합 참여를 의결했는데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그런 의결은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방금 보신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는 가자환경당이라는 정당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의 대표가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더불어시민당, 즉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협약식 사진입니다. 협약식엔 4개 원외정당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권기재 가자환경당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기재 대표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를 확인했지만 합의나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공무원이었던 권 대표는 2009년경부터 봉사단체 활동을 했는데 여성 봉사단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중 미성년자 1명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겁니다. 권 대표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모함한 사건일 뿐 성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성인 2명과는 자신이 그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해 고소가 취소됐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는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 무죄 다툼을 끝까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뒤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권 대표는 지난달 가자환경당을 창당했고 민주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성폭력 관련 논란이 있는 후보들을 대부분 공천 배제한 바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분야가 항공 여행업계입니다. 3월 둘째 주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승객 수는 92%나 줄었습니다. 이대로면 6월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매출 피해가 6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의 대부분이 오는 5월 말쯤 파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항공기 주기료와 착륙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고 관광업계에 대해선 무담보 융자 규모를 1,000억 원까지 늘리는 긴급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살, 8살 두 아이를 둔 이 가장의 직업은 관광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지난 1월 말부터 쉬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지금 소득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담당이나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지금 허리가 아파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여행업계에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번번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른 알바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애들한테 많이 미안하죠.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애비가 이런 직종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소형 호텔들은 상당수 휴업했습니다. 대구에서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먼저 계속 캔슬 요청 들어오고 휴업하는 호텔들이 늘어날 거고요. 그걸 못 버티면 이제 폐업하는 호텔들이 속속들이 아마 나타날 거라고.
지난 1월 20일부터 약 2달간 여행사 211곳이 폐업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넘게 늘었습니다. 주로 규모가 작은 여행사들입니다. 대형 여행사들은 6개월로 예정된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7월, 8월 여름 성수기까지 불황이 계속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 유지 지원금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여행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 인구의 3% 수준인 83만 명이 넘고 산업 규모는 약 73조 원에 달합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내일 전국에 태풍을 방불케 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승차 검진 방식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는 내일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선별 진료소. 천막이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천을 돌돌 말아 단단히 고정합니다. 천막이 흔들리지 않게 망치로 고정핀을 새로 박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어차피 이게 바람 받을 정도의 힘 못 버텨요. 선별진료소가 강풍에 취약한 만큼 평소 하나이던 고정끈은 이렇게 2개로 늘려놨고요. 강풍의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철제 간판들은 모두 바닥에 눕혀놨습니다. 평온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시속 90k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 등지엔 소나기도 내립니다. 태풍 수준인데 강원 영동엔 모레까지 최고 126km의 돌풍이 예보됐습니다. 건물 간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반도 남동쪽에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데 북쪽에서 강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한반도의 기압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져 강풍이 부는 겁니다. 기상청은 봄철에 이례적으로 전국에 강풍 예비특보를,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간판 등 시설물이 강풍에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청은 특히 날이 매우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부는 만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이버는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해서 내일부터 뉴스 댓글 작성자가 그동안 쓴 모든 댓글 이력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개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 뜻과 상관없이 게시 중인 모든 댓글과 댓글 수, 공감 비율 등이 표출됩니다. 네이버는 또 신규 가입한 경우 일주일 뒤부터 뉴스 댓글 작성을 허용하고 댓글 모음 페이지에 이용자가 등록한 별명과 프로필 사진이 나오게 했습니다. 불교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올해 부처님 모신 달 봉축 행사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로 예정됐던 부처님 모신 달 봉축 법요식은 5월 30일에 열리고 4월 25일로 예정됐던 연등회는 5월 23일에 열립니다. 조계종 측은 유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30개 불교 종단이 협의해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